근래 들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호인 박진사의 얼굴에 드리운 수심은 웬만한 장마 구름보다 짙었습니다. 본디 호방하여 좌중을 휘어잡던 그의 말수 또한 눈에 띄게 줄었으니 그 연유는 실로 사내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잘 솟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도 안방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박진사는 괜히 헛기침하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부인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그냥 주무시렵니까? 초저녁부터 술만 찾으시더니. 내가 언제 술을 찾았다고 그러오. 그저 목이 칼칼하여 탁주 한 사발 한 것을 가지고. 어찌 제게 화를 내십니까? 그저 옥체상하실까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인 것을요. 내일이라도 용한 의원에게 가보심이 어떠실지. 됐소. 사내의 일을 부인이 무엇한다고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이오. 썩 물러가 잠이나 주무시오. 박진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고 재구실을 못하는 제 몸뚱어리에 대한 분노와 아내 앞에서 무너진 체면에 대한 치욕감으로 속은 화라산처럼 들끓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발길이 향한 곳은 성내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 추월관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사나으리. 이 야심한 시각에 어인 행차시옵니까? 됐다. 잔말 말고 가장 어여쁜 년으로 하나 드리고 주안상이나 거하게 차려오너라. 예, 나으리. 마침 오늘 들어온 아이가 하나 있사온데 그 자태가 선녀와 같사옵니다. 나으리를 위해 단장시켜 바로 올리겠나이다. 이윽고 고운 기생이 들어앉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뽀얀 살결과 그윽한 난양에 잠시 마음이 동하는 듯했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술기운을 빌려 옷고름에 손이 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은땀만 비 오듯 흘렀습니다. 나으리,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시옵니까? 안색이 백지장 같으시옵니다. 시끄럽다. 내년이 무엇라 안다고 짓거리느냐? 박진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그락푸르락하는 얼굴로 기생을 노려보았으나 그 눈빛엔 분노보다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리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돈은 내일 사람을 시켜 보낼 것이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추월관을 뛰쳐나왔습니다. 싸늘한 밤 공기가 촛불처럼 꺼져가는 그의 욕망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내 나이 이제 마흔하고 하나. 이대로 사내고실도 못하고 송장처럼 늙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필시 방도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찾아내고 말리라. 그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진사는 동이 트자마자 허의원의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허의원은 대대로 의술을 해왔다기보다 입심과 상술로 부자들의 주머니를 터는데 더 능한 자였습니다. 박진사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진사나으리. 이른 아침부터 어인 행차시옵니까?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소인의 눈에는 나으리의 기운이 다소 막혀있는 듯 보이옵니다. 자네가 내 얼굴만 보고도 그걸 아는가? 과연 용하구나.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어찌 나으리의 깊은 속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다만 맥을 짚어보면 그 근원을 알 수 있을 듯 하옵니다. 이리 앉으시지요. 박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아 팔을 내밀었습니다. 허의원은 한참 동안이나 진지한 표정으로 맥을 짚더니 이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나으리, 이는 양기가 쇠한 까닭입니다. 몸에 진액이 마르고 하초에 불이 꺼져가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두시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방도가 있단 말인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네. 염려 마시옵소서. 이럴 때를 대비하여 소인이 귀에 구해둔 약재들이 있사옵니다. 백년 묵은 천종산 삼은 기본이요. 사양과 옹담으로 막힌 기혈을 뚫고 바다사자의 그것으로 알려진 해구신으로 양기를 북돋워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되겠는가?
더 확실한 것은 없는가? 물론 있사옵니다. 여기에 청나라 황실에만 진상된다는 경면주사를 더하여 탕약을 달이면 꺼진 불도 다시 살아날 것이옵니다. 다만 이 약재들이 워낙 귀하여 부르는 게 값인지라. 괜찮다. 당장 그것들로 약을 짓게. 값은 얼마든지 치를 것이니. 그날부터 박진사의 재산은 허의원의 약재값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김포의 옥토가 10마지기, 20마지기 허의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허의원은 매일같이 귀한 약재라며 무언가를 들고 와 정성껏 탕약을 달여 바쳤습니다. 나으리, 이 약을 드시면 오늘 밤에는 필시 효험이 있을 것이옵니다. 자네 말이 사실이어야 할 것이다. 내 이번에도 허탕을 치면 내 놈의 약방을 부숴버릴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값비싼 약을 몇 사발씩 들이켜도 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을 안아봐도 새로 들인 기생의 품에 안아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몸은 나아질 기미가 없자 박진사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보게, 허의원. 도대체 언제쯤 효험을 보는 게야? 내 재산만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으리, 명약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제 곧 약효가 온몸에 퍼질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지요. 오늘은 특별히 녹용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분고를 구해왔사옵니다. 박진사는 속는 셈치고 또다시 허의원이 건네는 약사발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역시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제 몸을 느끼며 절망의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선조의 옥토를 30마직이나 날리고도 차도가 없자 박진사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허의원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약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허의원? 내 이놈이 정녕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내 놈의 말만 믿고 쏟아부은 재물이 얼마인데 내 몸은 어찌하여 감감무소식이냐 말이다. 나으리, 진정하시옵소서. 이럴수록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편히?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지금 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오늘 내 놈과 나의 연은 여기서 끝이다. 당장 내 돈을 다 물어내지 못할까? 허의원은 박진사의 기세에 눌려 방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잠시 눈알을 굴리며 묘안을 찾던 그는 이내 무릎을 탁 치며 마치 큰 깨달음을 얻은 양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이제야 그 연유를 알겠습니다. 소인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유? 무슨 연유란 말이냐?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게냐? 약이 문제가 아니옵니다. 나으리의 마음 문제였사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한들 가슴속에서 불꽃이 타오르지 않으면 모두 허사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불꽃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나으리께서 그간 품으셨던 안방마님이나 기생들은 모두 닳고 다른 헝것들이 아니옵니까? 익숙함은 설렘을 앗아가고 설렘이 없으면 양기도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박진사는 허의원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헝것이라 그래서 어찌하란 말이냐? 전임이답에 새 것을 품으셔야 합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처럼 사내에 손길이 닿지 않은 수천여를 품으시면 나으리에 잠자던 용이 깨어날 것이옵니다. 수천여라. 허의원의 말은 박진사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당장 집으로 돌아와 마름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마름을 들라 해라. 예, 나으리. 부르셨사옵니까? 우리 소작인 중에 딸 가진 자가 있느냐? 나이는 15 안팎으로 아직 시집까지 하는 처녀여야 한다. 예, 나으리. 최서방네에 이제 막 15이 된 딸이 하나 있사온데 용모가 반반하여 벌써부터 혼처 이야기가 오고 간다 하옵니다. 잘 되었다. 당장 최서방을 불러라. 내가 그 집 논 5마지기를 얹어주고 그 딸을 첩실로 맞이하겠다고 전해라. 가난한 소장농에게 논 5마지기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며칠 뒤 최서방의 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박진사의 첩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잔뜩 기대를 품은 박진사는 그날 밤 새로 들인 첩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앳된 소녀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무서워할 것 없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나으리, 소희는? 박진사는 온갖 가머니설로 소녀를 달랬지만 그의 몸은 이번에도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어 기어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잔뜩 겁먹은 어린 처자의 얼굴을 보자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아니란 말인가 절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자 박진사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당장 허의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약방문을 박차고 들어간 그는 다짜고짜 허의원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야, 이 돌팔이만도 못한 놈아. 오늘 내 놈은 내 손에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아이고 나으리. 이게 무슨 말씀을 해보시죠. 내 놈이 시키는 대로 첩까지 드렸건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내 놈의 처방을 따르느라 내 문전옥답이 몇 마직이나 날아간 줄 아느냐. 나으리,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분명 효험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나으리께서 너무 긴장을 하신 것이? 닥쳐라. 어디서 또 장깨를 부리려 드느냐. 박진사는 허 의원에게 주먹질을 하고 약방을 발칵 뒤집어 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주막으로 달려가 목구멍에 술을 들이부었습니다. 취해서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술에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속에서 들끓는 우라가 술기운을 모두 몰아내는 듯했습니다. 진사 나으리 너무 과하십니다. 이러다 몸 상하십니다요. 시끄럽다. 술이나 더 가져오너라. 내 오늘 이 주막에 술독을 다 비울 것이다. 결국 삼경이 다 되어서야 그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문에 다다라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에 딸린 문간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박진사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내와 여인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힘이 넘쳐 재구시를 못하는 박진사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문간방은 그의 집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마당쇠, 돌쇠 내외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저놈이, 돌쇠 놈이. 그는 대문을 두드리는 것도 있고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은 온갖 보약을 다 먹고 어린 척까지 들였건만 실패를 거듭했는데 천한 마당쇠놈은 매일 밤 저리도 힘이 넘친단 말인가. 질투와 부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그는 사랑방으로 돌쇠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퀭한 얼굴로 사랑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시켜 돌쇠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어리둥절한 표정의 돌쇠가 문지방을 넘어와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부르셨사옵니까? 소인에게 무슨 명을 내리시려는지요? 박진사는 말없이 돌쇠에게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상전이 하인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돌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황송한 표정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나으리. 어찌 소인에게 이리 귀한 술을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괜찮으니 밖에. 자네가 나보다 2살인가 많았던가. 예, 나으리. 그러한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박진사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이며 그동안 겪었던 자신의 치욕스러운 사정을 체면도 있고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박진사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내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네. 나으리, 소인이 들을 만한 이야기이옵니까? 자네는 며칠에 한 번씩 방사를 치르는가?
질문을 던진 진사의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그는 돌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돌쇠는 잠시 머뭇거리다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사옵니다, 나으리. 그저 사흘이 멀다 하고 치르는 듯 하옵니다. 뭐? 사흘 터울로? 박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자신은 한 달에 한 번도 버거운데 40이 넘은 저 마당쇠 놈은 사흘에 한 번씩이라니. 그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가 먹는 특별한 음식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남몰래 구해 먹는 약이라도 있는 겐가? 나으리, 소인 같은 천것이 어찌 귀한 약을 구하겠습니까? 그저 먹는 것이라곤 나물죽에 거친 밥뿐인 것을요. 그렇다면 필시 다른 비결이 있을 것이다. 내게 사실대로 고하면 자네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야. 어서 말해보아라. 돌쇠는 한참 동안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진사의 끈질긴 추궁에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으리, 사실은 비결이 있사옵니다. 다만 그 길이 매우 고되고 험하여 나으리께서 해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고되고 험하다니. 그게 무엇이기에? 내 지금 심정으론 지옥이라도 갈 수 있네. 어서 말해보게. 함경도 깊은 산골에 하늘이 내린 약수가 흐르는 곳이 있사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소인이 아는 비방으로 만든 환약을 먹으면 아무리 식었던 사내라도 회춘을 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소인의 할아버님의 할아버님 때부터 집안에 비밀리 전해 내려오는 비방이옵니다. 박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곳이 어디인가? 당장 사람을 시켜 가져오게 하겠네. 아니되옵니다, 나으리. 그 약수와 환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두 발로 걸어가서 정성을 들여야만 효험이 나타난다고 하옵니다.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사옵니다. 걸어서 함경도까지 말이냐? 박진사는 기가 막혔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일 당장 길을 떠날 것이니 자네가 앞장을 서게. 만약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자네에게 평생 먹고 살 재산을 내어주겠네. 이튿날 새벽 돌쇠는 단출한 보찜 하나를 메고 박진사는 맨몸으로 그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두 사내의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박진사와 돌쇠는 성문을 나섰습니다. 평생 가마나 말을 타고 다녔지 제 발로 16일 한 번 걸어본 적 없는 박진사에게 그 시작은 고행 그 자체였습니다. 이보게 돌쇠. 벌써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네. 잠시 쉬었다 가세. 나으리, 이제 겨우 오리를 걸었사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저 앞 고개는 넘어야 하옵니다. 평지를 걷는데도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등줄기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 고생을 사서 하는고. 이놈의 몸뚱이가 원수지. 돌쇠야, 물 좀 다오.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다. 예, 나으리. 돌쇠가 건네는 물을 단숨에 들이켠 박진사는 길가 바위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저만치 앞서가는 돌쇠의 가벼운 발걸음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네는 어찌 그리 쌩쌩한가? 정녕 무쇠로 만든 다리라도 가진 게야? 소인은 평생을 이리 걸어다녔으니 익숙할 따름이옵니다. 나으리께서도 며칠만 고생하시면 곧 익숙해지실 것이옵니다. 며칠이라니. 당장 오늘 하루도 넘기기 힘들 지경이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네. 결국 그날은 20리도 채 못 걷고 근처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박진사는 저녁상을 받는 동 많은 동방에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돌쇠가 그를 깨웠을 때 박진사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그리 깊이 잠들었던가? 예, 나으리. 소인이 3번을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셨사옵니다. 허허, 참으로 오랜만에 단잠을 잤네. 몸은 천근만근인데 속은 되려 편안하구나.
주막을 나선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박진사에게는 힘든 길이었지만 어제처럼 죽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복의 돌쇠. 한양에서 그 약수가 있다는 곳까지는 얼마나 걸리는가? 촌각을 다투어 걸어도 석 달은 좋게 걸리는 길이옵니다. 석 달이라고. 허허, 내 차라리 여기서 골로 가는 게 빠르겠구나. 박진사는 투덜거렸지만 전날 밤에 단잠이 준 작은 희망 때문인지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걷고 쉬고 또 걸었습니다. 흘길의 감촉, 스쳐 지나가는 바람,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처음으로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20리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은 작은 고개를 넘느라 겨우 15리를 걸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박진사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길 위에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진사는 이제 제법 걷는 것에 익숙해져 하루에 30리는 너끈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경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이복의 돌쇠. 자네 혼자 걸으면 하루에 얼마나 걸을 수 있는가? 예, 나으리. 길이 평탄하면 100리도 거뜬하고 오늘처럼 험한 고개가 있으면 80리쯤 걷는 것이 보통이옵니다. 100리라니. 그건 사람이 아니라 축지법을 쓰는 도사나 할 짓이지. 박진사는 헉헉거리며 돌쇠의 뒤를 따랐습니다. 길은 점점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고 종아리는 돌덩이처럼 뭉쳤습니다. 그는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 음양수라는 것을 마시러 가는데 왜 말을 타면 안 된다는 것인가? 내 돈으로 좋은 말 한 필 사서 가면 열흘이면 갈 길을 어찌하여 이리 석 달이나 고생하며 가야 한단 말인가? 나으리, 소인도 그 깊은 뜻까지는 모르옵니다. 다만 저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말이 땅의 정기를 두 발로 온전히 받아들인 자만이 하늘의 약수를 감당할 수 있다 하였사옵니다. 말을 타거나 가마를 이용하는 것은 땅의 기운을 거부하는 것이니 약수를 마셔도 말짱 허사가 된다고 들었사옵니다. 땅의 정기라 참으로 해괴한 소리로구나. 박진사는 길가 바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돌쇠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돌쇠야, 예, 나으리. 내게 솔직히 말해주게. 자네,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함경도에 가면 정말 그런 약수가 있는 것이 맞는가? 나으리, 어찌 소인이 감히 하늘 같으신 나으리를 속이겠습니까?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소인의 목을 치셔도 좋고 앞으로 3년치 세경을 받지 않겠사옵니다. 박진사는 돌쇠의 충심어리고 단호한 눈빛을 보고 나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좋다, 내 말을 믿겠다. 내가 정녕 그 약수를 마시고 사내고시를 다시 하게 된다면 3년치가 아니라 30년치 세경을 상으로 내릴 것이다. 그러니 어서 길을 재촉하세. 그날 이후 박진사는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싶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양의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돌쇠의 약속과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걷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그의 몸에서는 불필요한 기름기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단단한 근육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떠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을 때였습니다. 박진사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뒤뚱거리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제법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성큼성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50리 길도 거뜬했습니다. 어느 날 산길 옆 으슥한 곳에서 소피를 보던 박진사가 갑자기 하늘이 떠나가라 고함을 쳤습니다. 보인다. 세상에. 드디어 내 소중이가 보인다. 놀란 돌쇠가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복의 돌쇠. 내 눈으로 직접 보았네. 올챙이처럼 튀어나온 백가죽에 가려 몇 년간 보지 못했던 내 것을
방금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일세. 하악, 나으리. 경아드리옵니다. 돌쇠는 진심으로 기쁜 듯 씩 웃었습니다. 산더미 같던 뱃살이 쏙 들어가 드디어 자신의 몸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변화의 증거는 없었던 것입니다. 허. 이거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걷기만 했을 뿐인데 뱃살이 이리 다 빠져나가다니. 그날 이후 박진사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막에 도착하면 술부터 찾았지만 이제는 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는 것에 지쳐 방에 들어가면 머리를 대자마자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돌쇠야, 요새는 꿈도 꾸지 않고 잠을 자는구나? 예전에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온갖 음탕한 꿈만 꾸었는데 말이다. 나으리, 낮에 몸을 쓰고 땀을 흘리면 밤에는 몸이 쉬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옵니다. 헛된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지요.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참으로 신기한 노릇이야. 2달이 다 되어갈 무렵 그들은 마침내 험준한 강원도를 지나 함경도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박진사의 몸은 오히려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그의 걸음은 더욱 빨라져 하루에 70리를 걷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보게 돌쇠. 이제 얼마나 더 가면 되는가? 내 몸에 피가 펄펄 끓는 것 같네. 당장이라도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거의 다 왔사옵니다, 나으리. 저 앞에 보이는 가장 높은 산 너머에 약수가 있사옵니다. 박진사는 우뚝 솟은 산을 보며 2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절망과 나태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한 굳은 의지와 건강하게 단련된 사내의 자신감만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2달하고 25째째 되는 날. 박진사와 돌쇠는 마침내 목적지인 함경도 깊은 산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경은 신선이라도 살 법한 비경이었습니다. 나으리, 바로 이곳이옵니다. 잠시 앉아 기다리시지요. 소인이 약수와 환약을 가져오겠사옵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어서 다녀오너라. 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다. 박진사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나무 구루터기에 앉아 돌쇠를 기다렸습니다. 지난 3달 가까운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의 순간들, 발바닥의 물집,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을 느꼈던 기쁨까지. 잠시 후 돌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맑은 물이 담긴 표주박이, 다른 한 손에는 작은 종이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으리, 하늘이 내린 약수와 저희 집안의 비방으로 만든 환약이옵니다.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환약을 받았습니다. 검고 동그란 환약 3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돌쇠가 시키는 대로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환약을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쌉쌀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표주박에 담긴 음양수를 받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온몸에 짜릿한 기운이 퍼지는 듯했습니다. 이 맛이로구나. 과연 천하의 명약이요 신비의 약수로다. 온몸에 힘이 솟는 것 같구나. 나으리, 이제 약효가 온몸에 퍼지기를 기다려야 하옵니다. 오늘 밤 근처 온정리에 있는 객점에서 묵으시지요. 그곳에서 효험을 시험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다, 그리하자. 내 오늘 밤 지난 몇 년간의 한을 모두 풀고야 말겠다. 그날 밤 그들은 온정리에 있는 한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사는 3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살 하나 없는 단단한 몸, 자신감 넘치는 눈빛의 기생은 첫눈에 반한 듯 교태를 부렸습니다. 나으리, 풍채가 어찌 이리도 좋으십니까? 마치 북방을 호령하는 장군 같으시옵니다. 허허, 오늘 밤 내가 진짜 장군인지 아닌지 내년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술은 그만하고 어서 방으로 들자꾸나.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방에서 나온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돌쇠를 보고 희색이 만면하여 외쳤습니다. 돌쇠야. 성공했다. 내가 해냈단 말이다. 내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 경아드리옵니다, 나으리. 소인이 그럴 줄 알았사옵니다. 박진사의 얼굴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완벽한 사내가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온정리에서의 하룻밤은 박진사에게 천지개벽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복의 돌쇠. 그 명약이 실로 대단하구나. 이왕 여기까지 온 것, 그 환약을 한 번 더 먹고 약수를 마시면 아니 되겠는가? 평생 이 기운을 유지하고 싶네 그려. 그러자 돌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나으리. 그 약은 평생에 단 한 번만 허락되는 것이옵니다.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였사옵니다. 지금 나으리의 몸은 이미 예전의 몸이 아니시니 이제는 약에 의지하지 않으셔도 충분하옵니다. 그런가? 허허, 알겠네. 자네 말을 따르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 돌아갈 때는 이 고생을 다시 할 수는 없지. 당나귀라도 2마리 사서 타고 가야겠다. 예, 나으리. 그리하시지요.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당나귀를 타고 유유자적 경치를 즐기며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진사는 약속대로 돌쇠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논 20마지기와 집 한 채 그리고 3,000냥이라는 거금을 안겨주었지요. 나으리, 이리 큰 상을 내리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자네 덕에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이 정도 상이 대수겠는가? 자네는 내게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은인일세. 며칠 뒤 돌쇠는 호련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박진사는 서운했지만 그만한 재산을 얻었으니 어디 가서든 편히 살 것이라 생각하며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사는 문득 돌쇠가 살던 문간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방을 치우던 하인이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으리, 돌쇠가 쓰던 방을 치우다 보니 이런 것이 나왔사옵니다. 박진사가 종이를 받아드니 그곳에는 돌쇠의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으리께 고하옵니다. 나으리께서 드신 환약은 깊은 산속 토끼의 똥을 볕에 말려 둥글게 빚은 것이었고, 나으리께서 드신 약수는 그저 산골짜기를 흐르던 평범한 개울물이었습니다. 진정한 약은 나으리의 2다리가 걸어온 그 길 위에 있었사옵니다. 부디 옥체 강령하시옵소서. 글을 읽어 내려가는 박진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내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들고 사랑방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토끼똥과 개울물이라. 허! 그랬구나? 그랬던 것이었어.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것은 신비한 명약이 아니라 3달 동안 묵묵히 걸었던 그 고된 여정 자체였음을. 불필요한 살을 태우고 헛된 생각을 비우고 땀 흘려 몸을 움직였던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최고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박진사는 돌쇠의 깊은 지혜에 감탄하며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었습니다. 돌쇠 이놈, 참으로 지혜로운 놈이로구나. 그래, 내 말이 옳다. 진정한 신약은 바로 이 땅 위에 내 2발 아래 있었던 것을. 그날 이후 박진사는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진사가 함경도에서 불로초라도 구해온 모양이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최고의 약방이 자신의 2다리가 딛고선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한양에서 지낼 집을 알아보기 위해 집주룹을 찾았습니다. 집주룹은 집을 팔 사람과 집을 살 사람을 소개해주는 일을 가리켰습니다. 한마디로 견우와 직녀를 연결해준 오작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집주룹의 거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분에게 집을 산 사람마다 흥하다니 그분을 모르는 조선 사람은 없었지요. 그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발길을 들여놓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에서 살 집을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인기척을 들었던지 누군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딱 봐도 앳되어 보이는 처자였는데 정말 예쁘더군요. 절로 시선이 갔습니다. 제가 찾는 집주룹은 50대라 저분은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집주룹을 찾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명당에 놓인 집을 잘 구해주신다고 하여 이리 찾아왔습니다. 혹시 김명희 선생님 계실까요? 저희 어머니를 말씀하시나 봅니다. 어머니라 말하는 걸 보니 이분은 그분의 따님인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살 집을 당장 구해야 해서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분은 잠시 말을 아끼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이리 말씀하셨지요. 어머니께서는 2년 전 역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김명희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집을 사겠다며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니 참으로 허탈했습니다. 저에게 집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좋은 명당에 자리한 집에 살아야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신조였지요. 물론 제 집안의 가훈이기도 했습니다. 실망감 가득한 저를 보던 김명희 선생님의 따님은 이리 말하더군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나 그 업은 제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살 집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 얼굴을 보며 이리 답했습니다.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명당에 자리한 기와집이어야만 합니다.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를 찾으신 겁니까? 한양에는 많은 수의 집주룹이 활동하는데 말입니다. 꼭 저희 어머니여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김명희 선생님께서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를 팔아도 알짜만 판다고 하더이다. 그런 분이시라면 제 운을 맡겨도 괜찮겠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그분을 찾는 이유는 인간애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좋은 집주룹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참 나쁜 엄마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께서는 좋은 집을 소개해주는 일을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셨지요. 남에게 좋은 집을 구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저와 어머니는 허름한 초가집에 살았는데 말입니다. 말하지 못할 사연이 제법 있으셨나 봅니다. 저도 답답했나 봅니다. 오늘 처음 보는 손님께 이런 말을 다 하고 말입니다. 어쨌건 송구합니다. 저는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한 채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를 보며 이리 말해왔습니다. 저도 어머니 못지않은 눈썰미를 자랑합니다. 10년 동안 어머니 밑에서 성실하게 배우기도 했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저분의 말에 우유부단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어머니와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좋은 집만큼 그에 맞는 수수료를 제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에 맞는 일을 해주고 받는 합당한 금액이지요. 그거라면 괜찮습니다. 저도 공짜는 싫어하니 말입니다.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았으나 본인 입으로 실력자라니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믿어보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 선생님 따님이시라니 정말 믿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김명애 선생님의 따님은 마당에 놓인 평상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평상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를 마주보고 앉은 김명희 선생님 따님이 이리 물었습니다. 혼자 살 집을 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겁니다. 어머,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장원급제하였습니다. 원래 고향은 전라도인데 본가도 유명한 풍수지리가가 봐준 곳이었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묘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살 집에 대한 집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원급제라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럼 선호하는 위치가 있으실까요? 어디가 좋겠습니까? 한양은 제가 머물던 곳이 아니라 판단이 잘 서지를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명당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도성에서 가장 좋은 터는 단연 광화문 성벽 안쪽이지요. 그곳은 집주릅 사이에서 가장 좋은 매물이 몰려있기로 유명합니다. 도성의 부촌이라고 봐야지요. 광화문이면 한양 중심가 아닙니까? 중심가라서 좋은 것이옵니까? 높은 성벽 안쪽에 자리한 기와집은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그늘이 생겨 서늘함을 보장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적잖은 사람이 선호합니다. 그러니 성벽의 높이가 집의 값을 좌우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북한산이 가까워 겨울에 땔감을 확보하기도 쉬운 위치입니다. 마침 궁궐로 출퇴근하시기도 편하실 겁니다. 저는 이 여자분의 말에 점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 속의 내용도 튼실했으나 무엇보다 사람을 홀리는 기술이 대단하더군요. 물론 예뻤다는 점이 한몫했지만요. 듣고 보니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괜히 선생님 따님이 아니시군요. 때문에 광화문 성벽 안쪽은 기와집이건 초가집이건 가장 비쌉니다. 마침 매물이 몇 개 나왔는데 보러 가시겠습니까? 그곳이 좀처럼 나지를 않아서요. 좋습니다. 괜찮다면 직접 보고 구매하겠습니다. 젊어 보이시는데 부자신가 봅니다. 한양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도성 내에 양반도 힘들거든요. 요즘 한양 집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께서 제법 큰 약방을 운영하시며 적잖은 돈을 만지셨습니다. 이번에 기와집을 구매하려는 것도 장원급제한 할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손자놈이 대견스럽다면서요. 참으로 든든한 할아버지를 두셨네요. 저는 집주릅을 따라 광화문 광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위치도 괜찮은 게 그곳에서 궁궐까지 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침 제가 선호하는 곳이었지요. 상당히 비싸다는 게 걸림돌이었지만요. 저는 그분과 광화문으로 향하는 내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박가 재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가 성난이라고 합니다. 성난 아가씨라 불러주십시오. 그럼 성난 아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 재섭 도련님. 도련님이라니 듣기는 좋네요. 아가씨는 혼자 사십니까? 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신데 왜 아직 혼례를 올리지 않으신 겁니까? 어머니의 3년상이 아직 1년이 더 남았습니다. 1년 후에 괜찮은 사내가 나타난다면 시집갈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제가 이 일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유언을 받드신 거네요. 그렇지요. 아까 보니 살고 계신 곳도 터가 나쁘진 않은 것 같던데요. 제가 어설프게 풍수를 배워서 좀 압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까 그 집도 매우 좋은 터입니다.
지금 팔아도 상값에 몇 곱절은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선비님께서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살 요량이었다면 제가 선비님 집을 봐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투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둥지 같은 곳이지 이문을 남기는 상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와집을 선호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시작부터 기와집만 보겠다고 하시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건 도련님께 손해라 보거든요. 이번에 혼례를 올리는 여자가 기와집만을 원합니다. 사실 저는 초가집도 상관이 없는데 남에게 보여주는 게 뭐가 중요한지 기와집만 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답답합니다. 저는 성난 아가씨 앞에서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자에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재섭 도련님과 얘기해서 그런지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저기 보이는 저곳이 광화문입니다. 과거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들러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목적으로 다시금 오니 같은 풍경이 달리 보이네요. 저는 성난 아가씨가 알려주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성난 아가씨는 어느 기와집 앞에서 발길을 멈춰 세우더니 문짝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집주름이 집 보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잠시 후 어느 노비 하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집주름이십니까? 그렇소. 그리고 내 옆에 계시는 이분은 조건만 맞는다면 이 집을 사실 분이시오. 일단 둘러보고 이 집주인과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해당 노비는 저와 아씨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이곳은 어디이고 뒷간은 어디 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생각보다 집은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옆을 보니 다른 집주름이 또 다른 노비의 소개로 이 집을 둘러보고 있더군요. 현재 이 집을 둘러보는 집주름만도 3명이나 되었습니다. 물어보니 좋은 집일수록 집을 보러 오는 몇몇 집주름과 동선이 겹친다고 합니다. 거참 들을수록 한양의 집 보는 문화는 신기하기만 했지요. 어쨌건 노비의 안내를 받아 집을 둘러본 저는 성난 아가씨와 나란히 앉아 이 집의 주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씨 성을 가진 6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집을 사겠다는 사람인가? 생각보다 어리구먼. 가격만 맞으면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아까 둘러보니 터가 정말 좋더군요. 어르신. 제 옆에 앉아있던 성난 아가씨가 저와 집주인의 대화에 끼어들며 이 집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얼마나 파실 생각이십니까? 8,000냥에 내놓을 생각이네. 8,000냥씩이나 말입니까? 8,000냥도 적게 받고 내놓은 것이야. 이 집과 비슷한 크기를 지닌 옆집은 7,500냥에 내놓았더군. 그러니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 집을 7,500냥에 내놓겠나? 제가 봤을 때 이 집의 적정 가격은 5,000냥에서 5,600냥 사이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자 집주인은 언짢다는 얼굴로 이리 말했습니다. 그 가격에 내놓을 집이라면 팔지 않겠네. 참으로 불쾌한 말을 내뱉는 처자구먼. 이 일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계약은 못하지. 이 일이 처음이오나 제 어머니께 일을 배워 야무집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 함자가 김자명희입니다. 집주름 김명희 선생님이시지요? 성난 아가씨의 말을 들었던지 집주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수가 줄더군요. 이 기세를 파고들어 성난 아가씨가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조금의 양보도 없으십니까? 나는 한 푼도 깎지 않을 생각이야. 이건 내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네.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저희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지요. 성난 아가씨는 일어서며 저보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물리는 아가씨를 보며 덩달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아가씨가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제가 아까 성벽의 높이가 집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었지요? 예, 아가씨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물으시는 겁니까? 요즘 한양 집값을 들썩이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성 집값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와집을 내놓는 양반들의 체면이지요. 자신이 옆집보다 싸게 내놓는 것을 죽어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옆집보다 높은 가격에 내놓으려고 하니 전체 집값이 뛰는 겁니다. 특히 기와집이 심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가집으로 몰리니 덩달아 초가집도 가파른 오름세입니다.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광화문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성벽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지요. 그럼 덩달아 가격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기와집을 둘러보고 괜찮은 매물이 없으면 외곽으로 벗어날까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아가씨께서 고생입니다. 고생은요? 집주름이라면 이건 당연한 일이지요. 좋은 집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달포를 고생해도 겨우 살까 하니까요. 아가씨가 살던 집은 김명희 선생님께서 봐주신 겁니까? 예, 어머니께서 정말 좋은 명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혼자 사는 여인에게는 사내가 들어오고 관직에 오른 이에게는 정승의 자리를 내어주는 곳이라 하더이다. 그래서 평생 팔지 않고 끼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듣고 보니 정말 탐나는 자리네요. 좋다고는 여겼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난 아가씨와 몇몇 기와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처럼 집값이 너무 비싸더군요. 8,000냥 아래로 구매할 수 있는 기와집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할아버지가 사주시는 기와집이라나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할아버지를 위한 길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둘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시다면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내심 급했으나 우선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저와 혼례를 올릴 제 예비 안사람을 만났습니다. 도성에 기거할 기와집은 천천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녀가 따지듯 묻더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할아버지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는 하나 평생 살 집인데 조금만 더 꼼꼼하게 둘러보고 싶습니다. 이런 나를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녀는 저를 답답하다는 얼굴로 보았습니다. 목소리에도 짜증이 가득했지요. 장원급제까지 하셨잖습니까? 앞으로 탄탄대로일 텐데 무엇을 그리 따지십니까? 집은 남에게 보여주는 권력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련님과 혼례를 결심한 것도 장원급제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지 않았잖소.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이오? 제 동무가 며칠 전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성벽 안쪽에 9,000냥이 넘는 기와집을 신랑이 마련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속상하던지 이런 제가 이상한 겁니까? 무릇 비교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요. 그건 그다지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집에서 좋은 사내와 살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아야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고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지요. 그게 꼭 기와집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오. 초가집에서도 훌륭한 아이는 나올 수 있어. 내가 보았을 때 그대는 지나치게 거칠애를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습니까? 저는 그녀의 협박 아닌 협박에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인과 혼례를 올리는 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내가 있을 것이오. 혼례는 그런 사내와 하시구려? 장원급제하였다고 지금 저를 버리시는 것이옵니까? 헤어지는 마당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은 없으나 상태가 이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오. 사실 이 여자는 집안과 집안에서 엮어준 인연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건 이별을 통보한 저는 할아버지께 서신을 보냈습니다. 제가 서신을 작성 중인 이곳은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객점이었습니다. 좋은 곳에서 월세를 내고 살 수 있었으나 아껴야지요. 저는 할아버지께 서신을 일이 썼습니다. 집안과 집안에서 엮어준 여인의 거칠애가 심하여 혼례를 올리기 힘드니 이해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난 아가씨와 집을 보기 위해 그녀의 거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아가씨 계십니까? 아가씨는 불러도 대답이 없더군요. 그런데 방 안에서 뭔가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소리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방 안을 열자 쓰러져 있는 성난 아가씨가 보였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저는 성난 아가씨를 업고서 가까운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난 아가씨는 진맥하던 의원은 몸살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병상에 누운 아가씨를 병고안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니 의식을 잃었던 아가씨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어머니의 위패가 모셔진 곳 앞에서 쓰러져 있던 걸 제가 업고 왔습니다. 이를 어째? 송구합니다. 성난 아가씨는 일어서려 애를 썼으나 제가 그녀를 눕히며 이라 말했습니다. 아직은 무리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누워 계십시오. 어제 무리했나 봅니다. 2년간 어머니 위패를 모시며 밖을 나서지 않았거든요. 말씀하시지요. 워낙 급하다고 하셔서 어머니께서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언제나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괜히 송구해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답답했던지 도련님과 집을 둘러보며 오랜만에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산책 좀 자주 해야겠습니다. 체력이 이리 떨어져야 뭘 하겠습니까? 그랬다면 다행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저와 종종 집이나 보러 다니시지요. 곧 혼례를 올리실 몸이신데 오해를 받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여자들 그런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저는 잠시 침묵했으나 성난 아가씨 얼굴을 보며 이리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헤어졌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했지요. 성난 아가씨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예? 왜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어찌 여자분께 그런 상처를 주신 겁니까? 집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여자와 미래를 약속하겠습니까? 이런 제가 고지식한 겁니까? 성난 아가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가씨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에 휩싸인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절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 나와 함께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난 아가씨가 다시금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내뱉은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얼떨떨하다는 표정이었지요. 예? 어제 아가씨와 여러 집을 둘러보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그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둘러본 집을 살 수 있어서 좋았는지 아니면 아가씨가 옆에 있어서 좋았는지 말입니다. 해서요? 결론은 아가씨가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 아가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집을 생각하는 마음만 봐도 아가씨가 어떤 여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가씨는 꿈에서 제가 찾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 어머니의 1년상을 치러야 합니다. 함께하면 되지요. 제가 장모님의 위패도 모실 겁니다. 자, 장모님이라니 너무 나가신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허락하지 않았는데. 말은 그렇게 했으나 성난 아가씨는 수줍어했습니다. 싫다는 뜻이 아니었지요. 여인에게는 좋은 사내를 불러오고 사내에게는 정승의 자리를 내어주는 곳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그런 집은 아가씨입니다. 그러니 더는 빼지 말고 나와 혼례를 올립시다. 아가씨는 뭔가 걸리는 게 있던지 저를 보며 이리 털어놓더군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찌 염치 없이 도련님께 시집을 가겠습니까? 제대로 된 혼수 하나 해오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제가 아가씨 초가집을 5천냥에 사겠습니다. 그곳을 신혼집으로 삼아 함께 사시지요. 그리고 그 5천냥으로 혼수를 해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난 아가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를 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네요. 무엇이 말입니까? 실은 어젯잠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좋은 사내이니 꼭 붙잡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여자가 있는 사내를 왜 붙잡으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예지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다는 겁니까? 아니면 좋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 성난 아가씨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기쁘십니까? 좋다마다요. 장원급제에 좋은 집까지 얻지를 않았습니까? 그대는 나에게 집이요. 아주 좋은 집 말입니다. 후로 아가씨는 기력을 되찾았고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온 답신을 받았습니다. 잘했다는 답신이었지요. 저는 아가씨와 함께 고향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아가씨를 할아버지에게 소개해 주려고 말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났다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성난 아가씨를 보던 할아버지께서도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고 무엇보다 집에 대한 철학이 남다르다면서요. 더욱이 성난 아가씨와 할아버지가 말이 너무나 잘 통했습니다. 제 마음이 다 뿌듯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성난 아가씨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좋은 손주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마을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혼례를 마친 저는 성난 아가씨가 있는 집에서 5년을 함께 살고 이후에 그곳을 기와집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2만 냥을 가지고 있어도 살 수 없는 동성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은 절대로 팔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애당초 팔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이 집을 팔면 한양의 집값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돌아가신 장모님의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인심산업기로 유명한 이선비의 집의 여구라는 청년이 머슴살이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구는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좋아 좋은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씨는 순박하여 포악하고 사나운 이선비의 말에는 순종하였습니다. 여구는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올 때 갈 데 없었기 때문에 이선비 집에서 꼴머슴으로 들어와 5해를 살았으나 세경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선비 밑에서 혹사만당하고 있었습니다. 장래일은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지만 여구에게는 단 하나. 이선비의 딸인 꽃님 아가씨를 훔쳐보는 게 낙이었고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꽃님 아가씨가 사랑채의 앞마당을 지날 때면 새끼 꼬던 손길을 멈추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길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처지도 모르고 머슴놈의 주제에 무슨 망발이냐 스스로를 꾸짖으며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꽃님 아가씨의 자태가 미치도록 눈에 삼삼하게 떠올랐습니다. 머슴놈 주제에 날마다 빈둥빈둥 놀면서 어떻게 새끼 밥을 다 먹어?
꽃님아, 여구에게는 보리죽을 따로 쑤어서 끼니 때마다 주도록 해라. 머슴도 똑같은 사람인데 한 지붕 밑에서 식구들은 쌀밥 먹고 머슴에게만 보리죽 먹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보, 꽃님이의 말이 맞아요. 당신은 밤낮으로 사서삼경을 읽는 선비가 뭘 인정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무슨 말들이 이리도 많아. 가장이 하라 하면 할 일이지. 이선비의 고함 소리에 인정 많은 꽃님 아가씨 모녀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꽃님 아가씨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녹그릇 반쯤까지 흰 쌀밥을 눌러 담고 그 위에 보리죽을 채워 끼니 때마다 여구의 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여구의 마음은 더더욱 꽃님 아가씨를 향하는 고마움과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새봄이 되니 장원급제를 꿈꾸며 과거를 준비하던 이선비는 더욱 분주하게 서둘렀습니다. 과거 날짜를 한 달 앞두고 이선비는 말을 타고 머슴 여구는 괴나리 보찜에 하나 가득 꾸려 등에 진 채 이선비 앞서 걸었습니다. 이때 마음씨 고약한 이선비는 집안의 재물을 모두 돈으로 만들어 자신의 옷 속에 숨겨갔습니다. 주색잡기와 노름을 좋아하는 이 선비인지라 과거 시험길에도 재산을 모두 처분의 몸속에 지닌 것입니다. 좁은 맥포 마을에서만 살던 여구의 한양길은 모든 것이 경의의 연속이었습니다. 발 딛는 곳마다 새로운 산천이어 보는 것마다 놀라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여구는 기쁨보다 오히려 슬픔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느껴야 했습니다. 뱃속에서는 항상 꼬르륵 소리가 나고 다 헐은 집신을 끌고 다닌 거친 발은 한양길에서 돌부리와 가시에 찔리고 물집이 잡혀 터져서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인 이선비는 한양 가는 동안 끼니 때가 가까워지면 여구에게는 심부름을 보낸 후 혼자서만 깨 눈 감추듯 끼니를 해치우고 여구가 돌아오면 시치미를 뗀 채 발길을 재촉하는 행위가 점심때마다 거의 되풀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새끼를 먹어야 하지만 여구 너는 노자도 떨어져 가고 하니 하루에 2끼만 먹도록 해라. 배고픔을 참는다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똑같이 한양길을 가는데 누구는 편하게 말 타고 가면서 새끼 밥을 배불리 먹고 자신은 선비의 말고삐를 잡고 종일 걸으면서도 겨우 2끼밖에 못 먹는 데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에서 오는 서글픈 감정이었습니다. 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여구의 가슴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여구가 고삐를 쥔 말이 깜짝 놀라 갑자기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 말 타는 실력이 서툰 이선비는 마상에서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지나가던 행인들이 배를 쥐고 웃었습니다. 창피를 당한 이선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이 멍청한 자식아! 뭘 생각하느라 말을 이렇게 엉망으로 모는 거냐? 머슴인 너를 비싼 밥 사 먹여가며 한양까지 데려올 때는 주인을 잘 모시라는 뜻이 아니더냐? 이선비가 가지고 있던 말채찍이 인정사정 없이 여구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주인님, 아무리 머슴이기로써니 해도 너무합니다. 뭐야? 이 녀석이 자기 잘못은 모르고 주인에게 눈부라리며 대들어. 또 한 번 사정없이 채찍이 날아들자 여구는 정신없이 얼굴을 감싼 채 진흙탕 길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여보시오. 글줄이나 읽은 선비 같은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요? 그때 이정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기골이 장대한 낯선 젊은이가 다가와 충고를 했습니다. 내가 부리는 아래 것에게 정신 차리라고 치도곤을 좀 안겼거늘. 남의 일에 당신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여보시오 시골 선비. 아래 사람이나 윗사람이나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대수롭지 않은 실수 따위로 얼굴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오. 기골이 장대한 젊은이가 큰 눈을 부라리자 뒷심이 물은 이선비는 더 큰 봉변당할 것이 두려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양에 온 이선비는 여구를 부르더니 한양이란 데는 산 사람 눈깔도 빼가는 데니
말고삐 놓지 말고 내가 과거 보고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여관의 방을 잡아 여장을 풀고 지친 말은 마구간에 메어놓은 후 마초를 주고 여구에게도 편히 쉬도록 해야 하건만 지독한 구두쇠인 이선비는 여관비가 아까워 여구와 말을 한적한 곳에 세워놓은 채 황망한 발걸음으로 과거장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주인을 불러 남은 끼니를 해결할 돈을 달라고 하려다가 너무도 무섭게 일그러진 이선비의 낯빛에 말할 용기를 잃고 그만두었습니다. 저자거리의 즐비한 음식점에서 풍겨오는 요리 냄새는 군침을 삼키게 하는데 이 역당에서 엽전 한 푼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뜨거운 눈물이 두보를 적셨습니다. 5년 동안이나 남의 집살이 하면서 제대로 새끼 밥도 못 얻어먹고 뼈 빠지게 일을 했건만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 고용살이한 세경줄 것을 간청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흉년에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여준 것만 해도 어딘데 배은망덕하게 세경을 달라 한다. 이선비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쳐 여구를 꼼짝 못하게 한 일들이 다시금 뇌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러다가 평생을 이선비의 종노릇만 하다가 떡거머리 총각 신세도 면치 못한 채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이 상태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여구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시행하는 첫 조치로 주인이 타고 온 말을 저자에 나가 처분하고 받은 지전은 모두 감춰버렸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고 양심의 가책에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이 말, 판도는 5년 동안 머슴산 세경일 뿐이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영 주인의 밤놀이밖에 못할 신생걸. 여구는 마음대로 주인의 말을 처분하고 돈을 숨긴 것에 대해 스스로 명분을 세우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나고 이선비는 술이 잔뜩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몰골로 여구가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선비의 거동이 어슴풀에 눈에 띄자 여구는 눈을 찔끔 감고 말팔 때 미리 잘라두었던 말고삐를 꼭 붙든 채 서 있었습니다. 이놈아, 너는 상전도 안 보이냐? 주인님, 장원급제 하셨겠지요? 이놈아, 너 같은 놈 때문에 재수가 오몰라 될 일도 안 된단 말이야. 자기 실력이 부족해서 낙방한 이선비는 애꿎은 여구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아, 도대체 우리 말은 어디다 두었느냐? 아뿔싸, 이걸 어쩌나? 주인님이 한양은 산 사람 눈 빼가는 곳이라 해서 그동안 소인은 눈 꼭 감고 말고삐만 붙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요. 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무엇이 이 개만도 못한 자식. 아무리 멍청하다고 해도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선비의 발길이 사정없이 여구의 몸을 쓰러뜨리고 지식인 후 한길가에 선 미루나무 가지를 꺾어 도리깨질하듯 후렵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감싼 채 매를 맞다가 여구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길에 고인 물을 여구 얼굴에 끼얹자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온몸에 낭자한 피로 여구가 입은 흰옷은 붉은색 옷으로 변했습니다. 여구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끈적끈적한 선지피가 얽혀있고 개울에 비치는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제 모습 같지 않았습니다. 발길을 옮길 때마다 지근지근 쓰려오는 아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떼어먹으려는 세경을 받았을 뿐이다. 비록 방법은 정당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여구는 자기가 한 행동을 애써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선녀 같은 꽃님 아가씨의 얼굴이 떠올라 여구 자신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더 강해지자. 개울에서 상처를 씻고 옷을 빨고 주막집으로 돌아왔을 때 굼벵이라도 삶아 처먹었느냐? 젊은 놈 행동거지가 왜 그렇게 느려? 이선비는 바늘과 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여구의 저고리를 벗게 한 다음 붓글씨를 휘갈겨 쓴 흰천 한 조각을 글씨가 보이지 않도록 저고리 등받이에 꾸민 후 다시 입게 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꼴도 보기 싫으니 지금 당장 맥포 집으로 내려갈 것이며 옷에 꿰맨 서찰은 집에 당도한 즉시 안방마님에게 뜯게 하되
타인에게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그날로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 곁에 떠나고 싶었는데 그 작은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주인날이 말씀하신 대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여군은 괴나리 보찜을 챙긴 후 이선비에게 넙죽절을 한 다음 황망히 객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문득 여군은 주인 이선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미가 급하고 술과 도박을 좋아하는 이선비가 자신의 말대로 금강산에 들어가 공부를 하여 내년에 치르는 과거 시험을 무사히 치를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집에서 챙겨나온 재물로 주색 잡기는 물론 노름할 것이라는 생각이 여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여구는 숨어서 주막에 있는 이선비를 살펴보기로 하였고 역시나 이선비는 해가 지도록 잔뜩 술을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선비의 좌우에는 기상들이 앉아 간드러지게 웃고 있었으며 이따금 이선비의 술 취해 혀 꼬부라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이선비의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복면을 한 검은 그림자 둘이 이선비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막 담장 너머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 복면을 한 사람들이 이선비를 해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선비의 수중에는 가산을 처분해 마련한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기 위해 검은 복면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자 여군은 복면을 하고 잽싸게 이선비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선비와 술을 마시던 기생들은 보이지 않고 검은 복면을 한두 도적이 이선비의 입을 틀어막고 손과 발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이선비는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여구가 방 안에 들어가자 검은 복면을 한두 도적은 깜짝 놀라며 여구를 향해 몽둥으로 달려들었고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날렵하기로 소문난 여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구는 방문을 열며 들어가는 순간 검은 복면을 한두 사람의 눈에 흙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 복면의 두 도적은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먼저 이선비와 같이 술을 마시던 두 기생은 실은 검은 복면을 한 사람들의 조종을 받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검은 복면을 한 두 도적은 기생들의 기둥서방이었습니다. 기생들은 이선비가 술을 마시면서 돈 자랑을 하자 이선비의 돈이 탐이 났습니다. 결국 이선비만 술에 취해 있을 때 기생 하나가 기둥서방에게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은 기둥서방들이 이선비 방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기생들과 기둥서방들이 작당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여군은 두 도적을 줄로 꽁꽁 묶고 그들의 자백을 받아 뒷방에 숨어있는 기생들을 관가에 끌고 가 넘겼습니다. 여군은 아직도 술에 골아떨어져 정신을 못 차린 이선비를 보자 화가 났습니다. 과거 보러 가면서까지 집안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도적들로부터 지킨 이선비의 재산을 고스란히 이선비에게 줄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색 잡기로 탕진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군은 돈, 열량을 이선비의 주머니에 넣어두고는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선비가 정신을 차려 개과천선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여구가 한양을 빠져나갈 때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픈 배를 물로 채우고 장안을 빠져나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르렀을 때 마침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노자가 떨어져 하루 종일 요기를 못했습니다. 댁에 일을 도와드리고 대신 잠자리와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혼주는 쾌이승낙하고 끼니를 해결한 여구는 새 힘을 얻어 열심히 잔치집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 집은 힘없는 아녀자들 뿐이라 찰떡 치는 일이 제일 걱정이 됐는데 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콩고물이 떨어져 고물을 묻히지 못한 떡이어서 미안합니다만 충분히 드릴 터이니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시면 드시지요. 주인은 사례로 콩고물이 부족해 미처 묻히지 못한 인절미 한 바가지를 창호지에 싸주고 따뜻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군은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을 편히 거한 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잔치집에서 떡도 배부르게 먹었겠다. 괴나리 보찜 속에는 잔치집 주인이 준 콩고물 없는 찰떡도 있겠다. 여구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천 경계를 구경하며 활보하다 보니 주인 새님에게 매맞은 생각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님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일생을 동거동락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문득 저고리 등받이의 주인 이선비가 꿰맸던 서찰이 불현듯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분명히 좋은 내용을 쓸 리는 없고 집에 도착한 즉시 포도청에 고발하라는 내용일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에게 멍석말이를 시킨 게 아닐까? 갑작스레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이걸 몰래 뜯어서 읽어보고 감쪽같이 꿰매놓으면 좋으련만 여구는 서당에 다닌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까막눈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여구가 지나왔던 한양 쪽길에서 얼굴이 준수한 한 청년이 말을 멈춘 뒤 내렸습니다. 형씨는 장안에서 채찍을 맞던 그분이 아니요? 벌써 여기까지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한양에서 주인 이선비로부터 여구가 채찍을 맞을 때 구해주었던 청년 선비였습니다. 선비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 은혜를 입고 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의 주인집은 전라도 무안 땅 맥포라는 마을에 있는데 주인 선비는 과거에 낙방하신 후 금강산으로 공부하러 떠나시고 저만 혼자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는 세상을 혼자 떠도는 것이 좋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길이 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선비님 말씀은 저 같은 무지렁이에게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럴 것입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환멸을 느껴 정처 없이 떠도는 것입니다. 같은 처지의 형씨에게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저의 처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키 큰 선비는 하늘에 흘러가는 흰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장안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양반 가문 조 어무개의 서출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2살 되던 해 부친이 돌아가시자 정실되는 큰어머니의 강짜에 못 이겨 우리 어머니는 북한산 뒷자락 외진 마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자랐고 10서너 살이 되었을 때는 경서와 시문에 통달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본래 우리 아버지는 만석군이었으나 서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국법 때문에 탄되기도 받지 못한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지만 어머니는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쓰셨고 저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오직 과거에 합격해 벼슬자리에 등극하여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을 때에야 양반계습에 속한다 할지라도 서울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날마다 술로 서글픈 마음을 달래었고 그때부터 방랑벽이 생겨 산천을 주유하게 된 것입니다. 조 선비에 이어 여구도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여구가 살아온 억울한 이야기를 다 들은 조 선비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무리 그렇다고 잘 사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란 대가도 당연히 줘야 하는 세경을 떼어 먹다니 말이나 된단 말입니까? 부끄럽습니다만 몇 번이나 세경을 계산해 줄 것을 간청했으나 밤만 안 굶고 사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윽박질러 이대로 주인이 하는 대로 있다가는 세경 한 푼도 못 받겠구나 하는 위기감에 세경을 받는 수단으로 말을 처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말을 처분한 돈과 도적으로부터 구한 이선비의 재산을 그대로 이선비 집에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형씨가 주인 허락도 없이 말을 팔았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돈과 이선비의 재물을 이선비 집에 갖다 드린다고 하니 그 생각이 참으로 대견합니다.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제 몸에는 주인께서 마님께 드리라고 편지를 한 통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엄한 분부를 곁들여서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편지를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여구는 옷섭에 꿰맸던 주인의 서찰을 떼어내 조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서찰을 읽어본 조 선비는 형씨는 집에 들어가면 죽이라고 했군요.
여구 때문에 과거도 합격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 죽을 지경이라고요. 여구는 대충 어떤 내용이 써 있을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편지 내용을 직접 전해 들은 기분은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조 선비님, 저를 살려주는 셈 치시고 주인이 써준 이 서찰을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조 선비는 여구의 과거를 더욱 세세하게 물어본 다음 지금 형편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군요. 형씨 생각대로 가는 데까지 가볼 수밖에요. 아무리 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딸하고 사는 사위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선비에게서 인정으로 호소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꽃님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러자 조 선비는 잠깐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이내 새로 서찰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 선비는 서찰을 여구에게 읽어준 후 가지고 있던 바늘과 실로 여구의 옷섭에 원래대로 꿰매어 주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낙방했기 때문에 부끄러워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1년 동안 금강산에 들어가 공부를 하여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새 사람이 되어 금이 환영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지켜보니 비록 여구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기는 하나 우리 집과 꽃님이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구가 집에 가면 꽃님이와 당장 결혼시켜라. 그리고 앞 텃밭에 사간 집도 새로 지어주어 살게 하라. 잘 가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이기시길 바라오. 형씨에게 행운이 깃들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요. 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 것은 아니지만 왠지 선비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데 쓰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구가 품에서 동전꾸러미 하나를 조 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조 선비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구가 내미는 동전꾸러미를 받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조 선비는 말을 타고 계곡길을 따라 황망히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구는 집에 도착했고 맥포리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여구와 꽃님 아가씨의 결혼 소식은 근동으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꽃님 아가씨와 여구의 결혼 소문에 여구는 무총각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꽃님 아씨도 자기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아버지가 과거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서운해하였지만 여구와 결혼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거야. 참 별일이 다 있구먼. 양가집 딸이 자기 집 머슴하고 결혼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다니 어디 있을 법한 일인가.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지 않아. 같은 집에 살면서 정분이 들었던 게지. 허기사 여구를 놓고 본다면 인물 잘났겠다, 영리하겠다, 일 잘하겠다, 욕심 날만도 하지. 또한 처가가 부자이니 재산을 잘 불릴 수 있을 거야. 하여튼 잘 된 일이야. 이제 여구는 대복 터졌네. 여구와 꽃님 아가씨가 결혼을 하여 알콩달콩 잘 사는 사이 세월은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여구는 이 선비가 도적들에게 잃을 뻔했던 재물로 더 많은 전답을 사들여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색 잡기다, 노름이다 하여 재산을 축내기만 하던 이 선비가 없는지라 집안의 재산이 더 불어났습니다. 이처럼 꽃님 아가씨와 여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들의 가슴 한켠에는 이 선비의 행방을 몰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급제를 안 해도 좋으니 이 선비만 돌아오면 더 이상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꽃님 아가씨가 여구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버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되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어머니가 기운이 없어 보여요. 또한 어머니가 식사도 잘 못하시니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부인, 그렇잖아도 장인어른을 찾아 나서려던 참이었소. 얼마 후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장인어른께서 거기에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일은 한양으로 떠날까 합니다. 아버지를 찾으시려고 생각하셨다니 참 고마워요. 얼마 후면 뱃속에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무척 서운할 것 같아요. 또한 서방님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잘 되게 한 것을 보시고 아버지도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한편 1년 전
기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깨어난 이선비는 갈증이나 물을 마시려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꽁꽁 묶여져 있는 것을 알고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문을 모른 이선비가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려 했으나 여구를 흠씬 때려주고는 주막에서 술을 먹은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기생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것까지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선비는 밤사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하고 자신의 돈주머니를 찾았으나 달랑돈 10냥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술을 먹었구나. 여구란 놈만 옆에 있어도 내가 화를 입지 않았을 텐데. 여구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여서 나를 지켜줬을 텐데 괜히 죽이라고 글을 쓴 것 같구나. 뒤늦게 후회한 이선비는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선비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부끄러워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달려나와 어느 산길에 소나무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며 지금껏 망나니처럼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뉘우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고 비록 머슴이지만 여구에게 거짓말과 폭행만을 일삼은 자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선비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여구의 옷에다가 여구를 죽이라고 글을 쓴 것으로 인해 무척이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비록 머슴이지만 주인의 말을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는 여구를 죽게 만들어 놓았으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나무에 머리를 찌으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등 뒤에서 이선비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며칠 전 한양에서 자신이 여구를 때릴 때 나타났던 그 청년 선비였습니다. 즉 양반의 서얼로 태어나 세상의 환멸을 느껴 세상을 떠도는 조선비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난번 한양에서 만나 그 선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양에서 한 번 뵈었지요. 그런데 무엇이 그리 슬퍼 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매를 맞던 그 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조선비가 여구를 만나 주고받은 말과 여구의 저고리에 쓴 이선비의 글을 떼고 꽃님 아가씨와 결혼하라고 글을 써준 것에 대해 시치미를 떼고 이선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살아온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선비가 조선비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늦게나마 뉘우치니 참으로 훌륭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칠 때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선비님처럼 진심으로 뉘우치는 경우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원망스럽다는 생각을 이제야 했을까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보다 못합니다. 개는 주인의 말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집을 잘 지켜줍니다. 그러나 나는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해 쓸만한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덕을 쌓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허허, 됐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덕을 쌓으십시오. 장자께서 말씀하시길 덕을 쌓으면 권력과 재물이 부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덕을 쌓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선비님은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 가난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제서야 이선비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선비에게 편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젊은 선비님께서 미혹한 저를 깨우쳐 주시니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간의 과오를 씻기 위해 남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돌다 보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침 제게 돈이 약간 있습니다. 이 재물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 주십시오. 조선비는 이선비에게 역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이선비는 그 돈이 자신의 돈인 줄도 모르고 엉겁결에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 돈을 조선비에게 돌려주려 하는데 어느샌가 조선비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날로부터 이선비는 먹을 것이 없어 울부짖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해 전해주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받은 품삯을 모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돈이 없어 병으로 죽게 된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1년여 동안 이선비는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는 뜻으로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세상의 욕심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행색으로 세상을 돌아다녀도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선비가 한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양에 이르르니 1년 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여구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기생들과 술을 마셨던 주막 앞을 지나갈 때는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확 따라왔습니다. 때에 낯익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조선비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이선비는 조선비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행장을 보니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군요. 아닙니다. 모두 제 업보입니다. 이렇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선비님, 내일 과장에 나가십시오. 1년 동안 충분히 뉘우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면 그 뜻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선비는 처음에는 조선비의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과거 시험이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과거의 급제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상 구경하면서 참혹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실정을 가슴 아프게 바라본 이선비는 백성들을 편안하고 배불리 먹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과거에 급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는 이선비에게 조선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 훌륭한 목민관이 되십시오. 이선비님은 덕을 쌓은 분이니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이선비는 과장에 나갔습니다. 팔도의 선비들이 뜻을 가지고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마을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윽고 과거 시제가 내려졌습니다. 시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가난해도 외롭지 않고 이것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비가 말해준 것이 과거 시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쌓는 일이란 것을 이선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조선비가 나타나 덕을 쌓는 목민관이 되라고 하였기에 그것이 도자의 말씀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비들도 먹을 갈며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한참 만에 먹을 간 후 이선비는 덕은 사람의 근본이다. 밥 먹는 것도 덕이며 숨 쉬는 것도 덕이며 자식을 기르는 것도 덕이며 부모를 공양하는 것도 덕이다. 사람이 덕을 쌓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가난해도 부자와 같다. 그러나 덕이 없으면 미물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덕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답안을 쓴 이선비는 답안지를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날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이선비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한 세월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선비가 기뻐서 눈물을 흘릴 때 장인이 된 이선비를 찾으러 온 여구가 나타났습니다. 여구는 그를 몰라 이선비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이선비가 떨어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선비에게 다가가 위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이선비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여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구야, 미안하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고맙구나. 나를 용서해라. 내가 이렇게 과거에 장원급제한 것은 그동안 못된 주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온갖 굳은 일을 당한 너의 깨우침 덕분이다. 여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선비가 과거에 급제했다니, 그것도 장원급제를 했다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곧이어 이선비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 벼슬을 받았습니다. 큰 벼슬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고장인 무한현감으로 제수해주기를 임금님께 간청해 무한현감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무한 땅 현감이 돼 무한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선비는 금이환영하여 무한고을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선비가 무한고을을 너무나 잘 다스려 무한 백성들이 이선비가 오랫동안 무한고을을 다스려 주기를 원해 오랫동안 무한영감을 지냈습니다. 여구도 장인이 된 이선비를 잘 모시고 꽃님 아가씨와 다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동무들과 주막에서 술을 마신 뒤 집 앞에 귀가했습니다. 어찌나 많은 양의 탁주를 마셨는지 술기운에 머리가 아팠지요. 그러니 빨리 처소로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술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오늘도 이를 어겼습니다. 안에 누구 없느냐? 어서 이 문을 열거라. 제가 대문 앞에서 난동을 피우자 잠에 빠져있던 머슴이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머슴은 미간만 잔뜩 찌푸리더니 코를 막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또 술을 드신 것이옵니까? 저는 머슴을 보며 긴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세상 살기가 벅차 한잔하였구나. 머슴은 이런 저를 보더니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리 말했지요. 마님께 혼나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 너만은 장가를 들지 말거라. 좋을 줄 알고 장가를 들었더니 이건 뭐 자유가 없는 노비 같은 삶이구나.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속삭여 줘야 하고 어디를 나가도 보고를 해야 하니 원. 그래도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게 삶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머슴에게 할 말만 하고서 처소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머슴은 저를 처소까지 안내해 주고서 별채로 떠났지요. 별채는 머슴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지금 집에는 머슴이 이놈뿐이었습니다. 처소에 도착한 저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으려는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운 겁니다. 자다가 이불을 축축하게 만들면 마누라에게 혼쭐이 날 수 있었습니다. 불같은 마누라 성격에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게 뻔했지요. 때문에 처소에 들어가기 전 변소에 다녀오겠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변소에서 가득 찬 오줌볼을 완전히 비워내고 다시금 처소로 향했습니다. 몸이 훨씬 가뿐하더군요. 눈꺼풀이 점점 내려오는 게 이제는 술기운에 시야가 흐렸습니다. 아무튼 빨리 들어눕고 싶은 마음에 처소로 걸음을 엄청나게 재촉했습니다. 부인? 내가 왔어. 처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누라란 여자는 코만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서방이 들어왔는데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긴 지금이 늦은 새벽이라 자는 게 당연하겠지만요. 술을 먹고 늦은 새벽 귀가한 저 때문에 토라진 줄 알았습니다. 어쨌건 고이 자는 마누라를 더는 괴롭힌 채 깨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격 더러운 마누라가 일어나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마누라 옆에 등을 돌린 채로 조용히 들어놓았습니다. 저는 눕자마자 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살짝 머리를 기댄 것 같았는데 벌써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떴는지 앞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꿀물 좀 타다 주시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소. 술기운의 두툼한 이불 속에서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서방이 꿀물 좀 타달라는데 이놈의 마누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 등을 돌린 채 모로 누워있던
마누라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마누라는 웬만해서는 깨워도 일어날 기미가 없더군요. 짜증에 솟구쳐 흔들던 손을 더욱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느껴지는 감촉이 마누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누라는 풍만하여 만져보면 푹신푹신했는데 여기는 굴곡이 많았습니다. 손길로 전해져 오는 그 굴곡이 저를 절로 긴장시켰지요. 저는 찝찝한 마음에 누워있던 마누라를 황급히 돌아보았습니다. 마누라를 보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누워있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여종의 뒷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에 모로 누워있던 여종을 황급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지를 않자 성질 급한 제가 그녀를 발로 툭툭 쳤습니다. 향심아? 어서 일어나 보거라.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향심이에게 고함까지 질렀습니다. 그러자 향심이가 부스스한 눈을 겨우 떴습니다. 눈을 뜬 향심이가 저를 보더니 놀란 저보다 더욱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향심이는 손을 교체하며 저를 벌레 보듯 하더군요. 어르신?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옵니까? 설마? 저를 건드신 것이옵니까? 그게 설명하자면 복잡하구나. 어쨌건 설명할 터이니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만 한다. 향심이는 울상을 지었으나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향심이의 표정을 보니 제 말을 못 믿던지 자기 속곳이 멀쩡한지 확인하더군요. 저는 엉겁결에 향심이의 속곳까지 흘려보았습니다. 저는 봐서는 안 될 풍경에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요. 이거 서운하구나. 내 말을 믿지 못해 직접 확인까지 하다니. 사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보니까 간밤엔 아무 일도 없었네요. 저는 향심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것을 속고만 보고서 어찌 단정 지을 수 있더냐? 저는 속꽃끈이 2겹이옵니다. 제가 직접 풀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풀 수가 없는 매듭이지요. 너도 참 귀찮게도 사는구나. 그러면 몸이 고생할 터인데. 어쨌건 지금은 제가 향심이를 건드렸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종의 처소에서 술을 마시고 잔 저는 외박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마누라가 알면 안 됐습니다. 향심아? 오늘 나는 여기서 잔 게 아니다. 알겠느냐? 행여나 그 여자가 물어보면 아니라고 잡아떼야만 한다. 이걸 저 말고 다른 사람은 모릅니까? 그래? 너 말고 아는 사람은? 순간 저는 한 가지 잊고 있던 게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술에 잔뜩 취한 저를 이 집에 들였던 머슴 돌쇠였지요. 저는 향심이에게 신신당부만 건넨 채 잽싸게 해당 머슴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돌쇠는 별채에서 집신을 신고서 마당을 쓸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별채를 나서려던 돌쇠를 다짜고짜 막아섰습니다. 돌쇠야? 돌쇠가 저를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른 아침부터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머뭇대던 저는 돌쇠를 보고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돌쇠는 머슴이기는 했으나 제 오른팔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면 저를 적극적으로 거들어주던 아랫사람이었지요. 제 고민을 듣던 돌쇠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할 게 없어서 이런 실수를 하신 겁니까? 어르신께서도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그 원수 같은 술 좀 끊으십시오. 참으로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슴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말입니다. 그러니 말이다. 어쨌건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돌쇠는 생각보다 잔머리를 잘 굴리는 녀석이었습니다.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녀석이 저를 보며 이리 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말이냐? 간밤에 제 처소에서 함께 동침한 것으로 하시지요. 저는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사내 처소에서 나를 보내고 나왔다니. 듣고만 있어도 소름이 돋았지요.
아무리 지어낸 변명이라도 말입니다. 너와 함께 말이냐? 싫으십니까? 여종의 처소보다 몇 곱절은 낫지 않겠습니까? 마님께서 아시면 그 성격에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요. 아마도 뼈가 가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 돌쇠 말이 다 맞았습니다. 어쨌건 돌쇠 말을 들어 손해봤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저 녀석의 말을 듣는 것이 저로서는 정답이었습니다. 알겠구나. 그럼 그렇게 하자구나. 말 나오기가 무섭게 마당 저편에서 마누라가 돌쇠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야. 돌쇠, 이놈아. 저는 돌쇠와 함께 별채를 벗어나 마당으로 황급히 걸어나갔지요. 돌쇠와 함께 걸어오던 저를 보던 마누라가 의아스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이 왜 별채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까? 그곳은 머슴들만 머무는 처소가 아닙니까? 저는 우물쭈물했으나 더는 말을 아낀다면 오해를 살 것이라 여겨 빨리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실은 그게 말이오. 간밤에 약주를 얼마나 했던지. 나도 모르게 별채에서 잠들지 않았겠소. 마누라는 이런저이 해명해도 제 말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답답했던지 돌쇠가 저와 마누라의 대화 사이에 껴들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고 옆에는 어르신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서방님 말이었다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 정말로 내 처소에서 나를 보낸 게 맞느냐? 그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이야? 예, 마님. 거짓이라면 제 목숨이라도 바칠 것이옵니다. 알겠다. 저는 돌쇠에게 고맙다고 속삭인 채 마누라에게 엉겨붙어 토라진 안사람만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후에 터졌습니다. 밖에 일이 있어 대문을 나서려는데 마당 한쪽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향심이가 저를 보더니 조심히 다가와서 이러는 겁니다. 어르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향심이의 얼굴을 보니 깊은 고민이라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더냐? 향심이는 말을 아끼더니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은밀한 곳으로 가자더군요. 저는 알겠다며 잠시 집 밖으로 향심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향심이와 마주선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할 말이 무엇인고? 그게 아이가 들어섰다고 하옵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아이고. 축하한다. 정녕 말은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들어섰다는 향심이의 고백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향심이는 처녀였는데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가 들어섰다니. 그날 어르신께서 저를 취하셨습니다. 저는 향심이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속것이 그대로라 우리는 잠만 잤다고 말이다. 실은 그때 어르신께서 걱정하실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허. 나는 너와 그걸 한 기억이 없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없단 말이다. 여종이 쪼그리고 앉은 채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누가 이곳을 볼까 두려워 향심이만 애써 달랬습니다. 알았으니 눈물을 거두거라. 제가 한참을 달랬더니 향심이가 그제야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었고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어쨌건 제가 향심이를 건드렸다니 첩으로 맞이해야만 했지요. 그러니 지금은 안 된다. 안 사람이 내게 첩을 두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시집을 왔었지. 그렇다고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자니 맞을까 두렵구나. 또한 너와 나는 법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 없다. 그럼 어찌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때 돌쇠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돌쇠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줄지도 몰랐지요.
저는 여종을 데리고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돌쇠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지요. 제 말을 한참 듣던 돌쇠는 이리 말했습니다. 제가 향심이와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내가 향심이와 말이냐? 예, 어르신. 그리고라뇨? 그냥 향심이를 제가 거두겠습니다. 응. 솔직히 첩을 드릴 수도 없고 설사 첩으로 드린다고 하여도 마님이 향심이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향심이를 제 안사람으로 맡겠습니다. 대신 저희도 잘 살 수 있게 집 한 채만 해주시고 논 몇 마지기만 떼어주시지요. 그저 그거면 됐습니다요. 그래 주면 나야 고마우나. 향심아? 내 생각은 어떠냐? 향심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저와 돌쇠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향심이와 돌쇠는 혼례를 올렸고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까요? 향심이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를 보던 돌쇠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지요. 그런데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제 마음은 왜 이리 심란하기만 할까요? 어쨌건 돌쇠와 향심이가 행복하게 살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줄 요량입니다.